이 종전 및 신규 주택의 이사 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종전 임차주택과 새로운 임차주택의 이사 시기를 맞춰서 계약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날짜가 달라지게 된다면 고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주택 실무에서 이사 시기는 계약 후 30일 정도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는 이사 나가는 사람 역시 종전주택이 계약이 돼야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이사 시기를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주택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 방법, 그리고 주택 인도 시기의 합의죠. 임차할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위치 면적을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주택 인도 시기를 합의하고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 내역과 주택 인도 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채권 가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규책 사유로 위 주택의 추가적인 권리, 즉 근저당,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책임하에 말소하기로 한다. 만일 말소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위 계약 내용 제6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하는 게 좋죠. 이 계약 내용 6조는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위약금 조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 해지 시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죠. 첫 번째로 해약금 약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이행되기 전이라는 것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약금 조항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약금 약정과 위약벌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실제 손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임대인 등에게 증명해야 되고 뚜렷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계약할 때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었다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필요가 없이 이 위약금이 바로 손해배상금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제6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에 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check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위약금 조항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가 된다면 위약금보다 더 강한 위약벌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해지와 계약이 종료, 계약기한 연장에 관한 약정이죠. 계약이 해지는 계속적인 채권 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즉 주택 인도받기 전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를 계약이 해제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이 해제만 있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에서 입주하고 주택 인도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깨지는 걸 계약이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차임은 월세죠. 월세를 2달 이상 연체식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파는 행위죠. 또 임차권을 빌려주는 것, 전대하는 경우, 또는 임차주택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 내용이죠.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계약 공인중개사는 관리비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공인중개사는 임차주택의 기본 관리비 내역과 금액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인은 관리비와 제세 공과금을 임차인에게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정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합의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됩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임차인이 납부하고 2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임대차 등기에 관한 협의죠. 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전세권 등기 설정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임대차 등기가 있는데요. 이 임대차 등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차권 등기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한이 지났을 때에 주임법 3조 3 또는 상임법의 제6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등기는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말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거나 임대차 등기에 대한 내용도 임대인과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인 경우는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의 합의입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계약서에 보면 인쇄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쇄되어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문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강조하고 싶다면 그런 내용을 특약사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다음 판례와 같이 상대방이 주장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 내용에 본계약은 위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아파트는 계약 시의 현 시설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특약사에 들어가 있다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이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 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이 월세는 부가세가 면세되죠. 주택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현재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있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쓴다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계약서의 차입 내안에 주거용으로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입니다.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해야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동 동의서에도 서명 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갱신 요건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경우 유의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 요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이 계약이 됐다면 약정갱신이 될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을 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게끔 총 6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다면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또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내가 2년 있다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2년 임대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한다. 이런 사실에 계약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가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내가 실거주할 테니까 이사가라 이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다면 다툼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엔 차임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2년 동안에 월세를 2달 동안 연체한 사실이 있다가 그걸 다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연체한 사실만 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로 약정을 재계약을 한 경우 이럴 때에는 임차인은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 2년을 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다든가 합의로 약정갱신이 됐다 하면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2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계약할 때 어떻게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해서 다툼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